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금융 상품과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입지만 보고 선택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구축들 중에서 정말 입지 좋은 그런 알짜 입지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이게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다주택 얘기해 보면 다주택자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보유세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있는 거 정리하자라는 생각들도 많으신데 조금 들고 가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만 뭐 한 세 채 있어. 네. 근데 셋 다 팔기가 조금 아쉬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일단 다주택자는 1주택자를 지향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뭐 매매든 아니면 증여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종부세가 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든 근데 나올 수 있다. 이게 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요즘에 뭐 몇 개 그 지역만 잘 팔리는 거지, 내놓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그냥 한 채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뭐 그걸 다른 뭐 금융 투자든 이런 걸 하더라도 네, 예. 그러면은 정리해서 결국에 똘똘한 한 채라는 걸로 가는 거는 여전한가요? 이거는 결국에 맞는 건가요? 그 본인이 그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거주와 그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는 똘똘한 한 채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맞겠죠.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다. 네, 지금 뭐 인구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20대 인구들이 70%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점점 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은 작년 통계가 거의 40% 넘게가 이제 40% 정도가 그 30대 매입 비중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인구들이 전부 지금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주택도 정말 수억 원을 하는데, 지방 부동산 물론 저는 살려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 많은 자산을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 네.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개인이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본인의 자산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작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넘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안 사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 기준의 어떤 금액대,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금액부터는 집을 좀 사는 게 낫다라고 권장하시는 편이세요? 현금 자산이 네. 현금 자산 경우에 뭐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4억, 4억 정도? 그럼 4, 5억 정도 있으면은 지금은 집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조금 낫겠다. 연령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제 무주택자라고 하면 보통은 좀 젊은 층의 경우가 네. 많을 테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그 정도 규모 정도가 된다면 주택 매입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권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아직 대출 규제가 뭐 아주 강력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네. 주택도 지금 투자라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도 투자로 봤을 때는 젊으면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남겨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한 시기잖아요. 그럼 소위 몸테크 같은 것도 좀 가능하니까 네. 그 5억 정도 규모면은 4억 정도라도 그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재개발 같은 것들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입주권 되고 주택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좋지만 그 중간에라도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그 좋은 입지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것들을 몸테크로 하시는 것도 잘 찾아보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정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원베일리 이런 데도 40년 후에는 재건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불과 한 30년, 40년 후에는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외형이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 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또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뭐 50대, 60대 됐을 때는 입지로 또 수렴이 될 거거든요. 그때는 뭐 재정비로 돈 벌고 뭐 신축이 좋다 이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지만 보고 선택을 해도 저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구축들 중에서 정말 입지 좋은 그런 알짜 입지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 말은 서울 안쪽에 나름 괜찮은 동네인데 막 정말 소규모 단지나 막 뭐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막 약간 조금 비선호하는 뭐 그런 곳들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막 입지가 막 이태원 같은 한남동 뭐 이런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들도 있고요. 네. 그 강남권 안에서도 찾아보면은 막 반포에 붙어 있는데 가격이 여기가 이 가격이야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그런 데를 매입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주택이 워낙에 수익률이 예전에는 막 1% 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월세 전환을 유도할 거라고 봐줘서 그러면 이제 월세 수익률이 웬만한 그런 근생 못지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지 좋은 데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 기준으로 한 4억, 5억 정도 있으시면은 뭐 그 이상 있으면은 집을 사는 걸 좀 권하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한 1, 2억 정도 있어요? 뭐 네. 이런 분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뭐 차라리 네. 뭐 다른 걸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좀 더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요. 1, 2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이제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대출 원리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요. 거의 뭐 300, 400 이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원금을 빼놓고 이자만 해도 그게 반 이상 이자거든요. 상환 기간이 워낙 30년, 40년이니까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면 그중에 200만 원 이상이 이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1년만 내더라도 막 2천, 3천이 될 텐데 그거를 요즘에 주식시장 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높일 기회를 일단 잃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합쳤을 때 10년이 되면은 이제 몇 억이 되는데 보통은 그 금액으로 사는 게 또 중저가잖아요. 네. 뭐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10년 지나서 이자만 2억 정도면 그만큼이 오를 건지도 또 따져봐야 돼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더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같은 그런 대세 상승장, 뭐 소위 말하는 뭐든지 막 올라가는 막 유동성으로 밀고 올리는 이런 장은 당분간 뭐 한 뭐 5년, 10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이슈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무슨 네. 인디언 이제 미국 개척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있는 이런 그 인구와 세대수 가지고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한 일이죠. 예전처럼 뭐 금리가 막 급감하거나 네. 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들이 좀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 밑에 있는 뭐 3, 4억짜리 아파트도 수도권에 많거든요. 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개발 호재가 좀 확실하게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비규제 지역하고 아예 토어제 지역 안쪽으로 살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VS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비규제 지역 가가지고 갭 투자나 이런 것도 되니까.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토어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좋게 보세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는 할 텐데 네. 뭐 유사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네. 지역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갭 투자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지만 네. 기회가 되실 때 이제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다른 자산이나 현금 그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딘지를 또 보기는 해야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그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니까 특히 굉장히 작은 구분 상가 뭐 이렇게 수익률 높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주택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비용이 다 빠져 있어요. 네. 그 뭐 세금이라던가 뭐 대출 이자라던가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걸 다 빼놓고 흔히들 부르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그런 걸 다 놓고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요. 2%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부동산 투자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매입을 했다가는 뭔가 환금성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원금도 회수가 안 되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금융 상품과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후자 쪽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금융 상품들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지금 그나마 금리가 좀 높은 편이라 안정적이고 금리도 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상품들이 여전히
자산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4억, 5억 뭐 아니면 뭐 집값 기준으로 뭐 한 8, 9억대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외곽지로 가서 그나마 뭐 준신축이나 뭐 신축급부에 가서 살지 아니면 그리고 서울 안쪽이나 이런 데에 재건축, 재개발 막 추진하고 있는 곳들을 살지를 이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특히 이제 재건축으로 묶어가지고 이 금액대의 재건축들이 과연 될까? 이거에 대한 막 근본적인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서울 외곽지에 있는 재건축할 만한 연식이고 용적률도 낮은데 네. 이거 되겠어? 막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이쪽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뭐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뭐 재건축이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뭐 용적률을 많이 막 더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외곽지에 있는 재건축을 좀 이렇게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용적률 얘기도 이렇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네. 용적률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건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형평성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모든 재건축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한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올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의 재건축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가능하면 같은 돈이면 신축 같은 걸 사라.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는 재건축 쪽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네. 예를 들어 뭐 서울이 아닌 그 경기도 지역 가보면은 그쪽에서 속도가 좀 빠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금액대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만 좋은 구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곽인데 신축인 경우는 둘 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것보단 그 두 개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지금 한 4, 5억대에서 한 8억대를 지금 계속 여쭤보는데 왜냐면은 이제 뭐 강남 송파는 맨날 얘기한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뭐 많아가지고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막 5, 6억, 8억대는 사실 이제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예측 이제 선투자를 하시는 중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음번에 오는 거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역세권에다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들 아직 싼 거 많으니까 그거 사서 실거주 하다가 바람 불면 팔아야지. 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입지를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계속 매매가 너무 안 되고 가격이 하락되는 와중에 월세는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4, 5% 정도 서울 안에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사실 임대료가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도심지나 서울에서 조금 외곽지나 오피스텔 임대료가 거의 비슷한 거 아시죠? 그게 거의 분양가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른 임대료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막 도심지에 막 붙어 있거나 그리고 투룸으로 된 이런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다른 오피스텔보다 메리트가 있는 이제 네. 그런 황금성이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들은 그게 유효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비아파트 경우는 차익이 좀 없고 그게 또 수익률의 제한선이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되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아파텔에 다시 한번 붐이 올까요? 그건 그 정도까지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가지 마라. 네.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빌라도 그럼 별로 권하진 않으시겠네요. 예를 들어 막 대치동 빌라 이런 거 사겠다는 분들 요즘에 좀 있어요. 그래요? 아예 그냥 좋은 동네에 땅 산다 나는. 네. 그게 이제 다세대면은 사실 다 네. 같이 뭔가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되니까 네. 혼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다세대 빌라 재정비 이슈나 개발 호재 이슈가 없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재개발 그 예정지들 그리고 신통기에 그 네. 후보지 되려고 엄청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는 재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진하는 데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 실현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항상 좀 꼬리표가 붙는데 네. 그거를 지정돼서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 이 전략을 추천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아주택이나 무아타운 같은 것들이 돼서 실제 신축이 될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걸 추천하시는 건지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모아타운 말고 이제 신통기획으로 네. 인한 그런 재개발 사업들을 추천을 신통 재개발만 네, 네, 추천하시는 거죠? 네. 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모아타운은 정말 재정비조차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걸 인프라를 공동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그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인프라를 좋게 만드는 거라서 이제 그 안에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빌라는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거를 사라는 거네요. 그쵸. 재개발 될 예. 것 같은 거.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건데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되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외곽은 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라서.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금이 지금 적으면 막 예를 들어 현금 막 한 2, 3억 정도 있으면 너무 무리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다가 베팅하기보다는 크게 보면은 뭐 주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2, 3억이면 굳이 부동산에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금융자산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리는 것도 지금 이 돌아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하시는 편인가요? 돈이 너무 작다면 생각보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은행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자산가 분들 상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부동산 자산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부동산 상담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자산을 좀 많이 축적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패턴을 보면은 다 금융으로 몰빵해서 하던 시기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융으로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몰빵을 하시고 소위 네. 그리고 그게 좀 더 자산이 많이 키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다시 할 또,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금융으로 가고. 네, 근데 사실 이 부동산으로 몰빵하는 이 단계가 늘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고 싶어하는 거기가 아니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자신만이 가진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그 뭔가 각오라고 해야 되나요? 난 그걸 지향한다. 나는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빌라를 통해서 재개발을 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디 굉장히 뭔가 안목이 좋고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땅을 사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밸류업해서 그걸로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 2, 3억 있어도 하실 수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나는 그냥 그 주거의 만족이나 삶의 만족도 같이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좀 오랜 기간 금융시장에 머무르셔야겠죠. 그래야 네. 그냥 그 정부에서 해주는 그 안에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그건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주식 투자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욕심 나고 네. 이제 점점 투기성이 막 짙어지면서 막 레버리지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꼬이는 거지.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하면은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그쵸, 네. 장투하면. 장투하고 네. 뭐 삼성전자 믿고 가고 우량 뭐 주식. 하이닉스 믿고 가면 또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한번 사면 뭐 한 2년 4년 어쩔 수 없이 막 강제로 묶이지만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 사고 팔아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통제력이 없는 거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굳이 돈이 적은데 억지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약간 좀 지금은 좀 지양을 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해도 부동산 시장 보면은 기분 안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많은 공부도 하시길 바라면서 그 안에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